안녕하십니까. ABO 정초신입니다. 저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펙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스펙이 화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펙이 어지럽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스펙보다는 학력은 좀 화려합니다. 제가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USF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방송통신학과를 중퇴하고 그다음에 뉴욕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체생태학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남가주대학교 USC에서 영화 제작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학벌이면 영화 하나만, 그것도 연출이 됐건 뭐 프로듀싱이 됐건 뭐 하나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온갖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화 시작을 했던 게 프로듀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귀천도, 미스터 콘돔, 할렐루야, 퇴마로, 엑스트라 이렇게 5편의 영화를 프로듀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몽정기, 남남북녀, 몽정기 2, 미스체인지 이렇게 5편의 영화를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끝냈어야 되는데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5년 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고요. 그리고 상명대학교에서 영화과 교수를 2년 했습니다.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급기야는 이제 공무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사업단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을 3년을 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뭐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는 듯한 느낌을 스스로도 받는 거죠. 게다가 저는 또 책도 썼습니다. 5권이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2권 쓰고 자기계발서를 1권 쓰고 또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느낀 점들을 또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2권의 아메이 관련 책도 쓰고요. 그래도 예술가입니다. 근데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아메이라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꿈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세, 예술가들이 원하는 어떤 여행 방식, 예술가들이 원하는 어떤 돈을 버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아메이에서 추구하는 바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어느 곳에 오르고 싶고 무엇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같은 겁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로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이 예술가들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현재 영화에서 이룰 수 있었다면 또 다른 곳으로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인들은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하나의 것으로 정상에 올랐는데 왜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게 뭐 어때서, 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아메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냐고 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만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슨 벼슬 하는 일도 아니고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슨 큰 정치를 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나는 절대 못하겠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메이는 제게 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화의 대부분이 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트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세트는 바깥에 있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밀폐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트가 전부 폴리우레탄 합성수지 뭐 이런 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세트를 만드는 2달 동안도 그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지시를 해야 됐어요.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도 여기 계속 있었어야 되고 끝나고 나도 이 세트를 없애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봐야 됩니다. 거의 반년을 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인근에 살고 계시던 분이 지나는 길에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몰골을 본 거죠. 그분이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뉴트리라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먹는 거냐 했더니 뭐 이렇게 먹으라 그래서 몹시 성실하게 먹었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났더니 놀랍게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뉴트리라이트는 뭐 이게 치료제는 아니니까 이 건강 보조식품 아니냐. 그러니까 한 달 더 먹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갖고 와라. 그래서 2달을 성실하게 먹었더니 신비롭게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가 그걸 아무리 갖고 와봐라. 내가 뉴트리라이트를 100년 먹는다고 나아질 것 같으냐. 이걸 제 몸으로 입증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매우 클리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얘가 뭔데 뉴트리라이트가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궁금해지죠.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제 미팅에 가서 이게 뭐냐고 알아보고 뉴트리라이트는 어디서 만드는데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데 아메이래? 그 아메이는 뭐 하는데? 이러면서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메이가 제게로 왔습니다. 제품과 함께. 사실은 관절염의 가장 큰 적은 체중입니다. 제가 키가 185에 몸무게가 한 98kg. 말로는 98kg라고 우기는데 사실 제 와이프 사장님은 100kg는 뭐 늘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웬만하면 좀 감량 좀 해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뉴트리라이트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뭐 치료가 되거나 뭐 완치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 살을 좀 빼자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을 빼는데 뭐 당연히 바디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디키 프로그램을 하자. 이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바디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뭐 사진 보시는 것처럼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저 끝에 있는 저 동그란 게 접니다. 목표가 정했습니다. 목표는 다니엘 헤니. 그래 절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똑같은 형태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바디키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디키다. 그래서 바디키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뭡니까? 저녁 안 먹으면 됩니다. 저녁 안 먹고 대체식으로 먹으면 된다.
얼마 동안? 9주 동안. 7, 9, 63. 제 인생에 있어서 63번의 저녁 따위는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저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체식.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시간 공복. 원래 아침은 없었으니까 저녁 먹고 16시간 공복.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살이 빠집니다. 정말 놀랍게 빠집니다. 하루에 400에서 600g씩 정말 계속 빠집니다. 체중계에 매번 올라갈 때마다 빠집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죠. 안 빠지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정책이라고 하는데 3주, 4주, 3주차, 4주차 그때는 안 빠진다고 하는데 정말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안 빠집니다. 그런데 안 빠진다고 하니까 그냥 안 빠지나 보다 하고 있었더니 그 다음에 확 빠진다고 그러는데 정말 확 빠집니다. 63일이 지났을 때 18kg가 빠졌습니다. 체지방으로만 아마 한 16kg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지고 나니까 뭐 특별히 그냥 뺀 것도 좀 억울하고 그래서 뭐 딴 게 할 거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시니어 모델 어떠냐고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모델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거양득인 거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주고. 바디키라는 좋은 프로그램. 요요 현상이 없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영양의 균형입니다. 영양이 불균형되어 있는 채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은 그거를 복구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뭐라도 자꾸 집어넣어서 내가 망가진 영양의 형평을 다시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디키 프로그램이 제대로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 배 안 고프고 뭐 더 안 먹어도 되고 또 6개월간 유지기 충실히 했죠. 또 빼면 됩니다. 제가 이 아메이를 만나기 이전에 제 삶의 어떤 지향점, 모토는 이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죽음에 슬퍼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말 허세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죽었는데 뭐 슬퍼하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걸 원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쓴 책에도 그걸 썼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메이를 받아들이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글자가 몇 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죽음에 대성통곡해 줬으면 좋겠다. 글자는 몇 개 안 바뀌었지만 내용은 180도 바뀐 거죠. 예술가는요, 실질적으로 좀 그 인본주의에 가깝지 않습니다. 사실은 화가에게 있어서 모델은 피사체죠. 그냥 사물과 같습니다. 감독에게 있어서 연기자도 어쩌면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겁니다. 그냥 연기자는 내 영화라는 그림 안에서 그것을 구성해주는 물체, 그런 느낌이죠. 제가 이 시니어 모델을 하는데 패션쇼 런웨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모델은 걸어다니는 옷걸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예술가들이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뭐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뭐 인간 지향적이지 않다. 저도 그래도 나름 예술가니까 그런 성향이 매우 짙었던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인간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요, 영화를 할 때 스태프들에게 연락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메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갖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한번 만나서 뭐 밥이라도 함께 할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래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나중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태프들끼리 서로 연락을 했답니다. 감독님이 전화가 왔어. 만나서 밥 먹재. 저기 죽을 상황이 아니면은 그러실 양반이 아니잖아? 혹시 너는 뭐 얘기 들은 거 없니? 그 정도로 제가 어떤 먼저 연락하는 쪽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환경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우기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환경, 뭐 오염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늘 우기는 게 그거였거든요. 지구의 무게가 얼만데 거기에 사는 70억 인구 무게 다 합쳐봐야 반에 반도 안 된다. 근데 무슨 인간이 지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그게 뭔 소리냐. 환경, 됐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랬던 사람인데요. 아메를 만나고 나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겁니다. 저희가 너무 오래전에 아메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환경을 생각하는 세제를 만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하나가 바뀌면 주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리 되면 세상이 바꿔질 것이다. 아메이가 이 정도 변화시켰으면 대단한 변화 아닌가요? 제 스타일. 미래를 점거하는 힘. 과거에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아메이를 하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제가 현재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업 설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메이를 오픈하고 이것을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제 미래가 점거되는 거죠. 미래가 점거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공간을 이동을 합니다. 이제 다른 우리가 미지의 세계, 미지의 공간으로 가게 되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근저에는 뭐가 가장 문제냐면요. 경제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즉 내가 나에게 일어날 어떤 사건 혹은 어떤 현상을 제대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이 좀 많으면 어느 곳에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풍부한 양의 어떤 금전적,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던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가던 아니면 밀림으로 가던 걱정을 하지 않죠. 이 공간에 관한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가보지 않은 공간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로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은 내가 미래에서 맞닥뜨려야 될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어떤 사건, 미래에서 일어나지 않을 우리의 미래의 어떤 것들이 나를 점거하는 거죠. 저를 억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 확실한 안정성이 있다면 내가 미래를 점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아메이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그 초이스로 인해서 내가 점거할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자신 있다고 할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을 하는 동안에 함께 작업을 하는 스태프들에게 네가 나처럼 하면 내가 영화 감독을 시켜줄게 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 조교에게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네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너를 교수를 시켜줄게. 안 됩니다. 제가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많은 스태프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네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너를 프로그래머를 시켜줄게.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직업군,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만나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면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룬 것을 네가 이룰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 누군가를 성공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를 성공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내가 성공하면 누구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이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나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남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엄청난 기적적인 일, 그런 느낌입니다. 필요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고 남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내 스스로 남들에게 이야기하기에 창피할 정도로 가슴 깊은 곳 저 안쪽에 묻어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BMW 740Li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에 뭐 종이에다 쓰면 된다고 그래갖고 벤츠 SL500을 10,000번쯤 쓰면 벤츠 SL500이 눈앞에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가슴 속에서 저 바닥 안쪽에 잠겨있는, 의식의 수면 아래 잠겨있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차마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이야기하기조차 어려운 소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원을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잠겨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